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는 지금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경제 날씨도 그럴까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올 들어 증시를 비롯한 부동산, 가상자산까지 줄줄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자산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려왔던 자산시장의 가치가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 상승 공포에 직면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 날씨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먼저 장마가 시작됐죠, 경제에서는. 그런데 이게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있고요. 금융시장 불안하다는 얘기는 계속 들려왔는데 이제 자산의 역습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의 시대였죠. 네. 지난 수년간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다음에 낮은 금리로 돈도 빌려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쉬운 돈의 시대였다. 쉬운 투자의 시대였다면은 네. 이제는 물가가 오르니까 긴축으로 돌아서고 통화정책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또 하락 측면을 보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쉬운 투자의 시대 그리고 투자 자산이 이익을 막 불려가던 시대는 좀 잠깐 멈추지 않았나. 아하. 그래서 역습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유동성 장에서 그러니까 저금리로 돈 빌릴 수 있을 때 빚을 내서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투자 자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고통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하. 예. 특히 증시는 네. 경제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사실 증시가 급락해서 막 금융시장 흔들흔들하고 많은 분들 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셨는데 증시를 보면 진짜 매일매일 이거 블랙데이다라는 말이 절로 네.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코스피가 2.04%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3.6%나 빠졌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지수가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 6월에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점 찍은 이후에 네. 지금 2,391까지 내려왔으니까 2,400선이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깨졌고요. 네.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69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가장 높을 때가 1000을 살짝 넘었었거든요. 네. 이것도 지난해 6월쯤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꽤 많이 내려왔고 올해 들어서는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고 오르는 듯 하다 빠지면서 계속 하락세를 유지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연이어 조금 폭락하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미국 쪽에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되면서 금리를 네. 급격하게 높이는 네.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이른바 심리적인 지지선들이 조금 증시들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국내 증시까지 반영되면서 지수가 좀 크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수 하락도 문제지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삼성전자. 네. 뭐 10만 전자를 곧 바라본다 얘기가 들린 게 엊그제 같았는데 그때 지금? 많이들 사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토막 5만 전자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5만 8천 원대로 지금 내려섰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다음에 카카오 계열 삼총사들 뭐 이런 네. 주식들은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다들 이렇게 좀 보험성으로도 많이 사놓으셨잖아요. 그랬죠. 기업 이익이 좋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놨는데 네. 보험은커녕 지금 막대한 손실을 좀 안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20에서 40% 정도들을 손실을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평균 매입 가격을 제가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산 가격이 7만 8천 원대라고 하니까 5만 8천 원이면은 벌써 이것만도 많은 하락인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아하.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서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저력 같은 거를 보시고 업황 같은 걸 보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을 노리면서 또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기회다. 예, 근데 당장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예, 네. 그리고 이 자금의 성격이 본인이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처리할지에 대해서 기다릴지 파실지는 뭐 다 좀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정이 너무나 다양해가지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애들 적금처럼 이렇게 한 주씩 사주죠. 세뱃돈으로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뒀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분들도 있고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이거 그냥 버텨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이게 고민이 제일 어려운 많으실 것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예. 질문은 김치영 기자에게. 자산의 성격이 다르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규모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조언을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건데요.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이라 그러죠. 네. 주식 가치를 다 더한 거에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럴 상황이 일어날까라고 반문하시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쉽게 일어나진 않겠죠. 그렇게 네. 보면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은 심리적인 효과가 좀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팔아버리시면 손실을 확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손실이 크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저의 네. 견해는 아닌 걸로.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더 빠지면 더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조금 오를 때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빚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그래도 손실이 너무 커지지 않았다면 조금 버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네. 그러게요. 지금 김치영 기자께서도 정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네네. 왜냐하면 이 일반 투자자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참 말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주 네. 매입하셨던 직원분들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상장됐으니까 이제 우리 사주 매입을 하셨던 분들 네. 이분들도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자사주를 줄 때 이제 공모를 할 때, 네. IPO를 할 때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주는 우리 사주를 사셨던 분들인데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크래프톤 웨이 막 이런 책도 나오고 게임주 또 잘 될 거다 이런 또 흥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직원분들이. 네. 근데 그분들 지금 손실이 1인당 평균 6천만 원이 넘는다. 아이고. 이게 지난 17일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도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네. 이분들도 다들 이제 우리 사주를 많이 배정을 받아서 사셨는데 네. 여기도 이제 카카오페이 우리 사주산 임직원이 1인당 6,400만 원, 또 카카오뱅크 임직원도 3,500만 원 가량의 지금 평가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이게 내린 가격들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문제는 여기도 역시 비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죠. 아니라면은 기업의 성장성을 믿는다거나 뭐 이제 앞으로의 그 사업 다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대출을 받아서 산 경우에 나중에 이제 강제 청산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담보 가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각 기업들이 회사 측에서 이제 좀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말까지도 하는데 시장 경제에서 또 이런 게 맞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 아,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우리 사주 문제는 근데 일반 주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IPO 할 때 공모주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공모주 시장의 경쟁률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주식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이 정도 물량은 직원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들 오세요라고 해서 나는 이 정도 물량을 받겠습니다. 배정 물량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자신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받은 물량이고 그 당시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약간 무리를 한 경우는 있겠죠. 회사의 대출을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와서 손실이 뭐 6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하는 거는 일반 주주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른 뭐 이제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식을 사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원들의 어떤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뭐 월급을 조금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출을 더 알선해가지고 예. 생활에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해준다든지 이거는 회사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그렇지만 금융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동산 불패라는 네. 말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부동산 시장 특히 가장 많은 분들께서 투자 가치 높게 여기셨던 아파트 시장에 지금 사려는 분들 매수자들이 없다면서요? 일단은 지금 저도 장바구니에 담았던 거 다 빼고 대체 상품 없나를 찾고 있거든요. 네. 시장 장바구니도 그런데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예. 네. 당연히 매수세는 지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하.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 왔던 대출 규제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그 성장을 조금 둔화시키는 네. 그런 정책들이 또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냉각되고 있는 점도 있고요. 아하. 이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네.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를 봤더니 기준선이 100인데 8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좀 많다는 얘기인데 아하. 규제 때문에 이제 세금 걱정을 해가지고 네. 내놓는 그런 물량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빚 때문에 혹은 이제 뭐 대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니까 집을 내놓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팔 물량이 살 물량보다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북부나 경기 외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집값이 큰 폭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전세 월세화 아하. 현상도 좀 예.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딱히 뭐라고 통계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예, 전세 월세화는 더 서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집주인들한테는 또 반대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이자 오른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집값은 뭔가 하락 분위기고 이러면은 진짜 돈이 좀 있더라도 선뜻 집을 사겠다는 마음이 별로 안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부동산도 주식하고 마찬가지겠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살려는 사람도 잠시 기다릴 테고요. 네.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비싸게 살고 싶어서 이제 시장이 냉각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너무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 금리가 그 시기를 좀 당기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시기가 오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김인경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그런 모습들이 살짝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우려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냉각이 되거든요. 네. 혹시 그런 시기가 올까 봐 조금 우려스러운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크게 냉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냉각되고 나면 회복되는데 또 부동산은 꽤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면 여러 가지 부동산에 그 걸쳐 있는 우리나라는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죠.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어떤 조치를 취해도 부동산 과열이 가격이 가라앉지 과열이고 않는다. 올라가고 예. 서울은 더더군다나 큰일 났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격변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 현상을 보니까 아, 그러게요. 대기 수요가 있더라도 네.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말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음흠.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라고 구매를 미루거나 정말 아하.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데 네. 라고 또 그 매도를 미루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싶어요. 그러면 지금이 실수요자들에겐 좋은 상황인가요? 예. 꼭 그렇게 돈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자기 돈.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면 부동산이라고 좀 힘들 하면 것 전부 같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네. 사지 실수요자라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자 부담 이 때문에. 금리가 워낙 주담대 금리가 워낙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고민되는 시점이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정부가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급등하는 물가와 전기요금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전기요금 결정하기로 했는데 연기했다고요?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정 단가,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을 연기한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예. 한전이 낸 그 얼마나 올려야 되는가 금액을 봤더니 33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이 직전 분기에 비해서 킬로와트 시당 최대 3원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33원은 10배가 넘네요. 예, 그러네요. 이거를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한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팔고 또 뭐 해외 사업 구조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네. 연료비가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올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가 고심을 하고 있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거를 딱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연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뭐 맞지는 않겠지만은 올리기는 올리는데 제한적으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폭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네. 오늘도 사실 저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을 켤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일만 남았고 에어컨 계속 풀가동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들도 지금 전기요금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셨지만 이거 진짜 올리는 건지 안 올리는 건지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올리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네. 1분기에 한전의 전력 구입 구매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81원이거든요. 근데 판매하는 가격은 110원입니다. 그러니까 팔 때마다 71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7조 원 넘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4분기에도 4조 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계속 손실을 보게만은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철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을 시기여서 그렇죠. 네. 지금 올리는 게 정부는 부담스러운 거여서 일단 연기를 해놓은 것 같고요. 한전이 네. 이번에 아까 33원 요구도 했지만 이 분기당 올릴 수 있는 최대폭을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거 둘 다 지금 안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추경호 경제부 총리. 예, 경제부총리가 먼저 그 내부에서 뭐 자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한전 내부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재무구조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한 1,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하고 출자 지분도 정리하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발전소 이런 것들도 매각하겠다. 네. 이런 걸로 해서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나면 명분이 만들어졌으니까 일부는 인상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윤경 기자님은 제기호로도 수차례 네. 원가 연동제 지켜져야 한다. 네. 원가 오르면 전기세 올려야 된다. 그런데 올리지 않고 계속 전기 요금이죠. 네, 네.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워낙 물가 상승의 압박이 크니까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크니까 이거 정부가 고민이 크겠습니다. 그렇죠. 공공요금에 또 체감하는 네. 그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시장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동결도 해왔는데 예. 공공요금을 올린다니 그러니까 음. 마치 좀 굉장히 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체감도가 달라서 더 문제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도 문제긴 하지만은 이제 점점 겨울이 갈수록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기로 모든 것을 해결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맞아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느끼는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텐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들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료비에 비해서 너무 연동되지 않고 있는 네. 정책적으로 약간 좀 정치적으로 억제돼 왔던 이 요금들은 서서히 정상화 단계를 밟아야지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수준의 네.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유류세 추가로 인하된다고 하고 화물차에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폭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행히 유가는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어제 새벽에 마감된 국제유가 보면 120달러에서 움직이던 게 110달러 이하로 지금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5%에서 37%로 예,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라디오계의 삼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님, 네. 화물차 업계 등에 지원하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폭 늘리는 부분 말씀하시다 끊어졌는데요. 네네. 계속해 주시죠. 먼저 유류세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7월부터 이제 37%로 인하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부터는 리터당 12원 정도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정부가 늘려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경유 유가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보통 화물차, 택시, 뭐 버스, 연안 화물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네. 화물차는 한 44만 대, 버스는 2만 대, 연안 화물선 13,000대 정도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 단가가 리터당 1,750원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50원 낮춰서 1,700원으로 인하해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50원일 경우에 만약에 지금의 기준 단가 1,750원을 적용하면 경유 보조금이 리터당 150원인데 이게 1,700원으로 내려가면 25원 정도 가는 175원 정도를 지원받는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 유가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또 곡물 가격은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현재 자산은 급격히 하락하는 자산의 역습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경제 논리대로 잘 풀어나가되 경제 약자에 대한 지원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함께하는 경제 프로파일링 김유리 리포터 다음 이슈. 네, 전해드릴게요. 네.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각종 투자세 공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 출범하고 처음 내놓은 거로 보이는데요. 핵심 내용 좀 짚어주시죠. 근데 이게 새 거가 아닌 것 같다는 그래요? 느낌이 좀 저는 들어가지고 네. 물론 새 거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성공적인 거였다면은 다시 내놔도 됩니다. 근데 네. 정말 너무 비슷한 거예요. 세금 낮추고 줄이고 규제 풀고 줄푸세 좀 생각이 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일단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인데 22%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을 해서 낮추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하고 증권 거래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세금 완전히 많이 줄여주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의 그 역점을 두기 위해서 one in, two out. 그러니까 하나의 규제가 들어오면은 두 개의 규제가 나가는 식으로 하겠다라는 네. 식의 그 규제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제법령의 형벌 규정 같은 경우에도 행정제재로 좀 완화를 하는 그런 방침도 좀 내놨습니다. 뭐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많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복지망이나 뭐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좀 선물 보따리처럼 내놓은 풀어주는 규제 완화나 뭐 감세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국회 여야 구도가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걸 이제 반대를 하면 이거 법안이 통과 못하는 거잖아요.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방금 전에 김윤경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울 것도 없고 사실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에 25%에서 22%로 인하를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현재 25%지만 실효세율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17%의 실효세율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낮춰줘 봐야
효과도 별로 없는데 굳이 낮춰줄 이유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도리어 지금 실제로 25%를 부담하고 있는 곳들은 정말로 큰 기업들, 그러니까 돈이 그래도 꽤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니 거기서 세금을 좀 부담을 해야지라는 논리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당소득 과세 손질, 그다음에 가업승계 부분도 조금 고쳐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자감세 쪽이어서 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가 맞느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위에서 물이 내려올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 지금의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네. 지금 바뀌어서 낙수 효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근데 낙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세금을 열심히 풀고 규제도 완화해서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지만 네. 실제로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투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일자리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소득 계층의 양극화도 결코 좁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불평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서 네.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한다면 그리고 또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의 그 기업들에게 특히나 이제 초대기업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준다. 지금 전체의 그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요거는 좀 알겠습니다. 재정 상황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프로파일링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